이러고 있지 말고 스스로 나가. 내가 직접 쫓아내기 전에. 얘야, 이런 한밤중에 내쫓으면 엄마는 정말 갈 곳이 없어. 하늘에서 이렇게 한방눈이 쏟아지는데 하루라도 시간을 줄 수 없을까? 갈 곳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 이제 와서 그런 불쌍한 척하지 마. 난 이미 한계에 다다랐으니까. 그러면 내 옷이라도 들고 나가게 해주면 안 될까? 너무 추워서. 아, 정말 미치겠네. 끝이야. 더는 신경 안 쓸 거니까 당장 꺼져. 내 인내심 바닥나기 전에 어서 나가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칠순이 넘은 이용희라고 합니다. 엄동설안의 새벽,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그날, 나는 차가운 골목길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두툼한 외투 하나와 작은 보따리만을 들고 있는 내 모습은 처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 자식들에게 쫓겨난 그 충격적인 순간, 눈에서는 말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새벽 3시,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간이 들리는 바람 소리만이 내 한숨 소리와 뒤섞여 울리고 있었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한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떨리는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둘째 딸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한밤중에 짐을 싸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찬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상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며 자식들을 올바르게 키우려 애썼던 나는 이제 그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길거리를 헤매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또 한 명의 불쌍한 노인으로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지,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있는지를. 새벽녘의 찬 공기는 점점 더 매서워졌고 내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간간이 지나가는 택시들도 홀로 서 있는 나를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한밤중에 쫓겨난 그 충격적인 순간을 홀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헤매다 작은 평상에 앉아 지난 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마치 꿈만 같았던 그 시절, 저는 의사였던 남편과 함께 존경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동네에서 누구보다 부러움을 사는 모습이었고, 자식들도 바르게 자라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환자들이 많아서 늦었네. 식사는 하셨소? 매일 아침 남편은 환자들을 위해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볼 때마다 부러운 눈빛을 보냈고, 자식들도 아버지가 의사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용희 여사님, 남편분 같은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 동네가 복이 있어요. 원장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세요. 돈 없는 환자들도 다 봐주시고. 엄마, 우리 아빠가 최고야.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우리 집 현관문 앞에는 늘 환자들이 줄을 섰고, 남편은 그들을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약값도 받지 않았고, 때로는 자신의 월급을 털어 수술비를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원장님, 이번에도 공짜로 봐주시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건강해지시는 게 더 중요하지요. 어머, 이용희 씨는 정말 복 받으셨네요. 남편분이 그렇게 좋은 분이시니. 찬 새벽바람을 맞으며 저는 계속해서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의 아내로서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병원에 가는 남편을 배웅하고 저녁이면 피곤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남편의 저녁을 챙기던 그 일상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했던 시절은 이제 추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자식들은 달라져 버렸고 저는 이렇게 한밤중에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남편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 진단을 받았고 저는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두려웠습니다. 의사였던 남편도 자신의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깊은 슬픔 속에서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삶의 큰 버팀목이었던 남편을 잃은 후 저는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식들은 번갈아가며 저를 찾아와 위로해 주었고 그런 자식들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효도하면서 살게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엄마, 우리가 있으니까 힘내세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자식들은 제게 더욱 살갑게 대해 주었습니다. 큰아들은 매일 아침 전화를 해 주었고 딸은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들의 효심이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앞다투어 자신의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고 저는 그런 자식들을 보며 남편이 떠난 슬픔을 조금씩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순수한 효심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통장은 어디 있나요? 엄마, 병원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점점 자식들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마음에서 묻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재산을 두고 서로 싸움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던 자식들의 모습은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저를 부둥켜 안고 울며 했던 약속들이. 하지만 그 눈물과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나 봅니다. 이제는 재산을 두고 서로 다투는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남편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병원 건물과 예금, 그리고 남편이 모아둔 현금까지. 자식들은 하나둘씩 재산의 존재를 알아내기 시작했고 큰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재산 관리를 자신들에게 맡기라며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나이에 무슨 재산 관리를 하시겠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이제 그만 저희한테 맡기세요. 매달 용돈 드릴게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던 자식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부부는 매일같이 찾아와 재산 관리를 맡기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고 말투에는 강압적인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남기셨는데 왜 숨기셨어요? 우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엄마, 오빠네가 다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권리가 있다고요. 우리한테도 나눠주셔야 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모은 재산이 자식들의 욕심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병원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슬퍼할까요? 큰아들 부부는 재산 관리 문제로 매일같이 다투었고 딸은 오빠 부부를 견제하며 자신의 몫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저 방 안에 숨어 그들의 다툼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자식들의 언성이 높아져 이웃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었던 병원 앞길이 떠올랐고 그가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의 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오직 재산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엄마, 결정하셔야 해요. 이대로는 안 돼요.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이 이렇게 자식들의 욕심을 키울 줄 알았다면 차라리 모든 것을 숨겨둘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돈 앞에서 서로를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 사이에서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제 불찰이었나 싶어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을 너무 믿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걸까요? 이런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둘째 딸마저도 같은 요구를 하며 돈을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갑자기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구제금으로 2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만 도와주세요. 아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위기에 처한 아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2억 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엄마, 이번만 도와주시면 꼭 갚을게요. 발만 동동 구르는 아들의 모습에 제 마음도 찢어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효도하면서 살게요. 돈을 보내고 난 후 아들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아들아, 괜찮니? 왜 전화를 안 받니?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는 아들을 생각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요즘 신차 뽑으시고 골프장 다니시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때문에 힘들다던 아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그제야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새 차를 사고 골프장을 다닌다는 이야기,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들. 제가 준 2억 원은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이 평생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는데 아들은 그것을 물쓰듯 써버린 것입니다. 그 돈이면 몇 명의 환자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날려버린 것이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큰 배신과 아픔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들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딸이 찾아왔습니다. 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가 거짓말로 돈을 받아냈다는 것을 폭로하면서 자신도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보이스피싱 당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돈으로 외제차 사고 골프장 다니고 있다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지만 딸의 입에서 직접 듣자 가슴이 더욱 아파왔습니다. 딸은 오빠의 거짓말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나하나 폭로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해외여행 사진, 골프장 회원권까지 모든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저한테도 주셔야 해요. 오빠만 그렇게 받고 전 왜 안 되나요? 딸의 말에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아들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채 아물기도 전에 이번에는 딸마저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들의 눈에는 오직 돈만 보이는 걸까요? 엄마가 오빠만 믿고 저는 안 믿는 거예요. 전 엄마 딸 아닌가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 소리가 제 마음속 울음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군 병원에서 번 돈이 이렇게 자식들의 욕심을 키우는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현금은 제가 관리할게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사세요. 딸은 계속해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오빠의 잘못을 들춰내면서도 결국 자신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은 걱정해주는 척했지만 그 속내는 오빠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창밖의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제 마음속에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자식들의 민낯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평생 모은 돈이 결국 자식들의 욕심을 키우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돈 앞에서 허물어지는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제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딸의 끊임없는 요구에 결국 저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딸의 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냉대와 일상적인 차별이었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시작된 서먹한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서 사시는 거니까 집안일은 좀 도와주셔야죠. 처음에는 부탁처럼 들리던 말이 점차 명령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을 하는 것이 제 몫이 되었고 손주들 뒷바라지까지 저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시는 건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식사 시간도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사위는 제가 있을 때면 늘 짜증 섞인 말을 내뱉었고 딸은 그런 남편의 태도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했습니다. 밥상에 앉아있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버는 돈으로 사는 거니까 너무 편하게 계시면 안 돼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팔아 얻은 돈은 모두 딸에게 갔지만 정작 저는 하숙생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손주들 앞에서는 안 그랬으면 했지만 딸과 사위는 거리낌 없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식구들이 외식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면 저는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오면 제가 모든 준비를 해야 했고 손님이 오면 제 방에서 나오지 말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손님 오시는데 어머님은 방에 계세요. 불편해하실 수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우리 집이 그리워졌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그곳을 떠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몰래 울었습니다. 딸의 집에 살고 있지만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무시뿐이었습니다. 제가 번듯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 동네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하녀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저에게 집안일을 강요하며 매일같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설거지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짜증을 냈고 손주들 돌보는 일에 실수라도 하면 며칠씩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딸이 저를 내쫓았고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못 모시겠어요. 오늘 당장 나가주세요. 아침부터 폭풍이 몰아치더니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딸은 차가운 목소리로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은 제가 이 나이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딸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라. 엄마가 뭘 그리 잘못했니? 이제 손주들 돌봐주실 필요도 없으니까 나가세요. 짐도 오늘 중으로 다
다 빼주시고요. 손주들은 학교에 가고 없었습니다. 작은 가방에 몇 벌의 옷과 남편 사진을 담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팔아 딸에게 주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제 발로 나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쏟아졌고 저는 우산도 없이 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때는 그런 시선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있는 집을 뒤로하고 떠나는 일은 제 심장을 찢어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가 비를 맞으며 울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연락을 해볼까 했지만 2역을 가로챈 뒤로 그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저는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며 모아둔 재산은 자식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였고 이제는 빈손으로 거리를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자식들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큰아들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도 냉대를 받고 결국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겨우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을 구해 들어갔고 매일 새벽 종이박스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오시면 안 됩니다. 큰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식의 집 앞에서 쫓겨나던 그 순간의 수치심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굽어 제대로 걷기도 힘든 나이에 폐지를 주어야 한다는 현실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손수레를 끌고 나가 종이박스를 주웠고 저녁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왔습니다. 한 달에 겨우 2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박스값이 많이 떨어져서 오늘은 5천 원밖에 안 되네요. 반지하 방은 겨울이면 한기가 돌고 여름이면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그나마도 남편이 남긴 돈의 마지막 잔액으로 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방 한 칸의 작은 싱크대가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의 아내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되어버린 현실이 때로는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픈 무릎을 붙잡고 울 때면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새벽이면 손수레를 끌고 나가야 했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허리가 굽어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월세를 내야 했고 약값도 필요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차들이 튀겨놓은 무릉덩이를 피해 다니면서도 종이박스를 하나라도 더 주워야 했습니다. 한때는 제가 만든 음식을 자랑스럽게 대접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던 날 길거리에서 종이박스를 줍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20년 전 남편이 무료로 수술해준 이상대 씨였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고 제 사연을 듣자마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용희 여사님, 정말 맞으시죠? 김철수 원장님 부인. 비에 젖은 손수레를 붙잡고 있던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상대 씨는 망설임 없이 저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제가 살았는데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상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있다며 작은 전세 집과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에 망설여졌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대 씨는 약속대로 깨끗한 전세집을 구해주었고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폐지를 주울 필요가 없어졌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대 씨의 도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아플 때면 병원에도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씨는 제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베풀었던 선행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큰 은혜를 갚아주다니. 매일 밤 남편의 사진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베푼 사랑이 이렇게 돌아왔네요. 이제는 더 이상 춥고 배고픈 날들을 보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반지하 생활을 청산하고 햇빛이 들어오는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대 씨의 도움은 제게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삶의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늘은 웃으면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더 이상 쓸쓸해 보이지 않았고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것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상대 씨의 도움으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자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조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용희 여사님, 자식이라고 해서 이런 짓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전세집 거실에 앉아 이상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억 원을 가로챈 아들의 거짓말, 집을 팔게 만든 딸의 강요, 그리고 그들의 냉대와 무시. 당신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자식들을 고소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대 씨는 이것이 자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요. 자식들이 뉘우치게 하려면 이제는 단호하게 나서셔야 합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이 저지른 잘못을 더 이상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이 조금씩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이상대 씨는 믿을 만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처음으로 저는 피해자가 아닌 권리를 주장하는 한 사람으로서 설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로 밤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도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이상대 씨의 소개로 성민규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녹음된 자식들의 대화를 들려주자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자식들이 돈을 요구하며 거짓말했던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용희님, 이 녹음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성 변호사는 제 휴대폰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2억 원을 요구하던 아들의 거짓말, 집을 팔라고 강요하던 딸의 압박, 그리고 저를 쫓아내면서 했던 모든 말들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진짜 감옥에 갈 것 같아요. 녹음된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그때의 기억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거짓 눈물을 흘리며 돈을 요구하던 그날,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었지요.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 승산이 충분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녹음 파일을 들으며 지난날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시작하시죠. 증거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집을 팔 때의 서류들, 그리고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성 변호사는 이것이 단순한 민사 사건이 아닌 형사 고발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녹음된 파일들을 들을 때마다 자식들의 진심 없는 거짓말과 냉정한 태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대 씨의 격려와 성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 덕분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약한 모습으로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남긴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거짓말로 돈을 요구하고 집을 빼앗고 저를 내쫓은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되자 자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그들의 태도가 낯설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거짓된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법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정신 차렸으니 용서해 주세요. 큰아들이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는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2억 원을 가로채고 연락도 없던 그가 소송 이야기를 듣고서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효도하면서 살게요.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딸도 찾아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저를 하녀처럼 부리다가 내쫓았던 그 딸이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이 진심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이어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과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녹음된 파일 속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더 나쁜 길로 이끄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 변호사는 자식들의 회유에 넘어가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그들의 행동은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반성은 법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상대 씨도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고 더욱 단단한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자식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매일같이 찾아왔지만
저는 더욱 단호하게 맞섰고 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데. 자식들의 흔들리는 목소리에도 이제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 변호사는 증거가 명확하다며 승산이 높다고 자신했습니다. 엄마, 우리 좋게 좋게 해결할 수 없나요? 돈은 다 갚을게요. 딸아이의 애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지난 날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비바람 속에 저를 내쫓던 그날, 제가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그들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돈을 갚겠다고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으셨나요? 법정에서 만난 자식들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큰 소리치지 못하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해왔지만 저는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요. 자식들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이상대 씨는 제 곁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법정에도 함께 동행해 주었고 힘들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자식들의 잘못은 더욱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거짓말로 돈을 가로채고 집을 빼앗고 저를 내쫓은 일련의 과정들이 증거와 함께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할 때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상대 씨와 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대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이용희 여사님, 우리 직원들이 여사님 음식 덕분에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잘 해낼 수 있을지 자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대 씨의 배려 덕분에 차근차근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줌마, 오늘 된장찌개 진짜 어머님 손맛이에요. 제 엄마가 해주시던 것 같아요. 구내식당에서 일하면서 많은 직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용희 씨, 우리 회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보면 예전과는 다른 활기찬 모습의 제가 보였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제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잃어버렸던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보내는 시간은 제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버려진 듯한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매달 받는 월급으로 제 생활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보, 이제는 제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이면 여전히 남편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동안 있었던 즐거운 일들, 보람찬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제 모습을 남편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햇살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둡고 차가운 새벽길을 헤매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 발로 걸어가는 이 길이 비록 늦게 찾은 것일지라도 진정한 제 삶의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자식들의 모습에서 저는 그들이 손주들을 이용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왜 우리 집에 안 오세요? 손주들의 순수한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자식들의 의도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요. 이제 정말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손주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제가 길거리에서 떨고 있을 때, 반지하 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폐지를 주워야 했을 때, 그때는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걸까요? 자식들의 계산된 행동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이들 때문이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전에는 이런 말에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제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손주들의 모습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지난날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날 저를 내쫓았던 그들이 이제 와서 손주들을 앞세워 동정을 구하는 모습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이상대 씨는 이런 상황을 예견했다는 듯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자식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손주들을 이용할 것이라고. 그의 말이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수록 자식들의 방문도 잦아졌습니다. 매번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밤이면 손주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에게 차가운 할머니가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손주들을 위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도 옳은 길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또다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할 때마다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주들을 보고 난 후 소송을 취하할지 말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자신의 고통과 자식들의 회유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다시 와서 살면 안 돼요? 손주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들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용희 씨,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시는 거죠? 이상대 씨는 제 고민을 눈치챘는지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멍한 표정으로 있던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만들어주신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었어요. 또 해주세요. 제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렸습니다. 어떤 날은 소송을 그만두고 자식들을 용서해야 할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은 끝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밤마다 뒤척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는 달라질게요. 자식들의 회유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용서를 구했고 매번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성 변호사는 이것이 모두 계산된 행동이라며 경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의 순수한 눈빛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막내 손주가 울면서 안길 때면 제 결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내쫓았던 그 차가운 겨울밤, 폐지를 주어야 했던 그 굴욕적인 시간들,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지, 또 용서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이상대 씨는 제게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고,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속 혼란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한숨이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때로는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결국 제가 내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자식들에게 당했던 배신과 상처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기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식들의 사기와 강요가 명백히 입증되었고, 법원은 그들에게 2억 원의 반환과 함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딸에게는 제가 팔았던 집 매매 대금의 절반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제게 가져다 준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였고, 특히 큰아들은 법정에서 오열하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받은 돈의 일부를 이상대 씨의 회사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하지만 이제는 그들도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용돈을 보내오고 명절이면 손주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물론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순 없겠지만 이제는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긴 싸움은 끝이 났고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립을 통해 자식들과 독립된 삶을 이어가려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구내 식당으로 출근하는 발걸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이용희 여사님, 오늘은 어제보다 표정이 밝으시네요. 이상대 씨의 말처럼 저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여전히 자식들은 찾아왔지만 이제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눈물과 후회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이제 새로운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용희 씨, 우리 직원들이 어머님 음식 덕분에 활력이 넘친대요. 할머니, 우리 보고 싶지 않으세요? 구내 식당에서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제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받지 못했던 존중과 사랑을 이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었고,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더 이상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내일 점심 메뉴를 고민하거나 새로 배운 요리 레시피를 연습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제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 법원에서 만나는 자식들의 모습은 여전히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것이 저를 위한 것임을, 그리고 어쩌면 자식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상대 씨는 제 변화를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습니다. 제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도 함께 행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밤하늘의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 길에는 이미 많은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상대 씨와의 우정과 그의 따뜻한 도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구내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이용희 여사님,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먹으러 왔어요. 이상대 씨는 매일같이 점심시간이면 구내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는 제게 큰 힘이 되었고, 그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는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제가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죠. 이상대 씨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제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이상대 씨는 제 이야기를 늘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길에 마주치는 노을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의 희망을 기대하게 만드는 따뜻한 빛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제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일하면서 만난 직원들도 제게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며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고,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상대 씨는 자주 제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베푼 선행이 이렇게 돌아온 것이라고. 그의 말을 들을 때면 남편이 평생 실천했던 나눔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 있었던 행복한 일들, 감사한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베푼 사랑이 이렇게 돌아왔네요. 이제는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들의 거짓말과 탐욕을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저는 더욱 강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깊은 배신과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제게 큰 배움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우리를 고소하시다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예전에 저였다면 이런 말에 흔들렸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자식들의 모습은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제 삶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존경받는 의사의 아내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되었다가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한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자식들과 마주할 때면 가슴이 아팠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미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매일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지난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때는 끝없는 절망처럼 느껴졌던 일들이 이제는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상대 씨는 늘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라고.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일하면서 만난 직원들, 법적 대응을 도와준 성 변호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대 씨. 이들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자식들과의 관계는 달라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자신을 위해 스스로 선택하고 삶을 개척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연은 단순한 가족 이야기를 넘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인간의 탐욕, 그리고 희망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 삶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법정에서의 마지막 발언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이제는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이용희 씨, 당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네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너희도 이제는 달라지길 바라. 구내 식당에서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상대 씨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성 변호사님의 헌신적인 도움.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배신에 아파하지 않고 제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올바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자식들에게 당한 상처는 깊었지만 그것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로 하소연하지 않고 당당히 서 있는 제 모습을 자랑스럽게 들려줍니다. 남편이 평생 보여주었던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도 감사하게 여깁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과정은 제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은 늘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이 평생 베풀었던 선행이 먼 훗날 저에게 큰 축복으로 돌아왔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동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은 아닙니다. 오히려 낯선 이방인이 더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도 주위를 둘러보세요. 힘들 때 손 내밀어 주는 그 한 사람이 때로는 피보다 더 진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분명 따뜻한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